랜돌프 증후군, 인류가 최근에 발견한 이상한 질병이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다. 최근 발견된 남극의 지하 세계가 이 질병의 원천으로 여겨진다. 그곳은 표면의 어떤 것과도 다른 수많은 기괴한 생물들을 품고 있으며 새로운 자원의 원천이기도 하다. 아무도 이 세계의 신비나 그것이 지구에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 현재로 돌아가 보자. 표면 세계는 계속해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혼잡한 지역과 공공장소에서 격리하여 전염병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는 인류를 보호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웅들을 위한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이를 만납니다. 이 순간 그는 영웅협회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모집을 위해서요. 그의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단순히 영웅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극에 위치한 영웅협회는 카이의 정보를 검토했고 그가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순진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광고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들은 카이의 적합성 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치는 대부분 평균적이었고 간신히 B랭크에 도달했지만 최소한 그의 실기 테스트 결과는 괜찮았다. 현재 문제는 어떤 팀이 그와 같은 신입을 받아줄 것인가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팀 11의 캡틴 비라가 지시에 따라 그를 데리러 갔다. 상사들로부터의 명령이었다. 그들은 비라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카이를 그녀에게 배정하고 싶어 했다. 훈련을 위해서였다. 비라는 카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까 두려워 망설였다. 하지만 상급자들은 그가 살아남느냐 마느냐는 그에게 달려있으며 그녀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때 우리는 팀 11의 3명의 멤버인 수메이어, 네리, 그리고 리카를 만난다. 새로운 신병이 합류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0개월 동안 8명의 신병이 합류했지만 생존자는 제로였다. 그러나 네리는 최소한 신입생에게 제대로 환영해주기로 결심했다. 카이가 도착하자마자 네리는 그에게 그냥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불꽃놀이 폭발과 맞닥뜨렸다. 네리는 그게 그냥 장난이라고 주장했지만 니카는 카이가 꽤 오랫동안 충격에 얼어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고 나서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비라가 돌아왔다. 그들은 카이를 응급처치실로 데려갔고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팀 11의 부대장 네슬리를 만났다. 네슬리는 카이가 영웅이 되고 싶어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카이는 그것이 왜 이상하게 여겨지는지 궁금해졌다. 네슬리는 그를 데리고 투어를 하며 이곳에서 자원을 탐색하고 추출하는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네슬리는 카이에게 영웅주의를 느긋하게 꿈꾸는 사람들은 종종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들이 걷는 동안 카이는 의료진이 관을 운반하는 모습을 보았다. 네슬리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구할 수 있는 사람과 구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를 빠르게 배우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곳의 규칙을 설명했다. 첫째, 여기에는 희망이 없으니 너무 집착하지 마라. 둘째, 자신의 생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인생에 지쳤다면 다른 곳에서 죽어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지 마라. 그리고 명령을 받을 때는 절대 주저하지 마라. 마지막 규칙에 관해서는 네슬리가 아직 말하지 않았고 카이가 먼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지켜보려 했다. 먼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카이는 네슬리를 따라 나머지 팀과 함께 모였다. 수미엘은 이 일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만약 기절할 것 같다면 적어도 미리 알려줘야 한다. 첫 번째, 그는 3명의 팀원과 함께 지하 탐험에 나섰다. 내려가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카이는 리에카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조용히 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이는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네슬리는 이것이 그들이 탐험하고 있는 지하 세계라고 대답했다. 탐험 중이라고 설명할 것이 많았지만 그는 카이가 점차 적응하도록 두기로 했다. 갑자기 괴물이 늪에서 튀어나왔다. 네슬리는 그것을 스캐드로 확인했으며 한때 존재했었다고 여겨지는 생물이었다. 표면은 유전자 변이를 겪었지만 즉 제거해야 할 표적이었다.
레슬리는 검을 뽑아들고 수미어에게 보급품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팀을 지원하기 위해 몇 대의 드론을 배치했다. 나이카는 그 생물을 억제하기 위해 발사했고, 내리는 가까이 다가가서 이모벌라이즈, 무력화, 시키려 했다. 즉, 가까이 다가가서 무력화시키려 했다. 카이는 동료들이 실수로 동료들을 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팀을 지원하는 것만 하면 됐다. 즉, 동료들을 실수로 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이다. 레슬리는 마지막 일격을 가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내리가 돌진해 몬스터의 팔을 고정시켰다. 한편, 카이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레슬리는 앞으로 돌진하며 한 방에 괴물을 쓰러뜨렸다. 그는 카이가 첫 임무를 완수한 것에 대해 축하했지만 카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과였다. 레슬리는 네이카가 사고로 다리를 잃어 이곳에 왔다고 설명하며 가장 진보된 의술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반면 내리는 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통증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모두 각자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 각자에게는 이곳에서 일하는 나름의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 카이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카이는 영웅이 되고 싶다는 대답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보았다. 레슬리는 그에게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 대가로 그들의 목숨이 걸려 있다고. 본질적으로 이것은 더러운 일이었고 오랫동안 이를 견딜 수 있는 자만이 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레슬리는 카이에게서 그런 잠재력을 보았다. 바로 그때 다른 팀으로부터 구조 신호를 받았다. 도착하자 그들은 한 군인이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전체 팀을 학살했다. 니에카와 네리는 그것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 주저했고 그로 인해 괴물에게 쓰러졌다. 카이는 지원 드론을 호출해야 했고 레슬리에게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는 괴물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무기를 발사했다. 괴물은 돌아서서 그에게 반격했고 그는 드론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드론. 그러나 레슬리는 앞으로 돌진하여 괴물의 머리를 베어낼 기회를 포착했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기지로 돌아온 후 레슬리는 마침내 마지막 규칙을 공개했다. 카이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었고 그 두려움이 그를 싸우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것이 이 일의 본질이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두려워했고 죽지 않기 위해 싸웠다. 죽음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그 결과를 맞이했다. 카이는 팀에 다시 자신을 소개하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희망했다. 다음 날 전체 팀은 임무를 위해 사막으로 배치되었다. 수메이어는 앞에 몬스터가 있으니 모두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들은 앞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레슬리는 몬스터가 모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다. 갑자기 몬스터가 튀어 올라와 팀이 총을 쏘게 만들었다. 그 생물은 다시 굴 속으로 숨었고 그래서 레슬리는 수메이어에게 다음에 어디서 나올지를 예측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모두가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그것의 혀에 있는 약점을 목표로 하라고 명령했다. 혀에 있는 굿을 그 생물이 다시 튀어나왔을 때 카이는 제때 반응하지 못해 사격을 놓치고 도망가게 했다. 그는 즉시 팀에게 사과했지만 수메이어는 눈에 띄게 실망했다. 돌아온 후 그녀는 카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사격하기 전에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꾸짖었다. 카이는 그녀의 지시를 잊지 않았지만 단순히 그녀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명령. 하지만 수메이어는 그가 단지 변명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의 영웅주의 꿈을 무시했다. 만약 그가 꿈꾸고 싶다면 우선 명령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카이는 자신의 공간 인식이 부족하고 그녀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기대. 수메이어는 그에게 그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물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하나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었다. 카이는 나중에 레리에게 이것에 대해 물었다. 전문 분야가 없다는 것이 그가 여기서 일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해했다. 레리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카이는 레리에게 자신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물었다. 레리는 자신이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다. 수많은 학술 논문을 읽었고 자주 연구를 수행했으며 심지어 뇌 수술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의 뇌를 검사함으로써
그 사람의 전문 분야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카이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리가 그를 도와줄 수 있었다. 물론 제정신인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두개골을 열게 두지 않을 것이다. 카이는 그때 리에카에게 장비를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 그녀의 전문 분야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했다. 두 사람은 결국 비라 대위를 만났고 그녀는 카이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어색함을 느낀 카이는 혼자 앉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레슬리는 곧 다가와서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왜 젖은 면처럼 허약해 보이는지 물었다. 카이는 팀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인정했다. 대위가 그를 적처럼 보는 것 같았다. 내리는 괴짜였고 다소 무관심했지만 리에카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레슬리는 그들이 조금 특이할 뿐이라고 말했지만 카이는 곧 그들에게 익숙해질 것이라고 했다. 카이는 수메이어가 자신에게 꽤 가혹하다는 것도 느꼈다. 레슬리는 수메이어가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원래 선봉팀원으로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대신 전략가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곳 환경에 적응해야 했기에 그녀는 한 발 물러서서 전략가의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대신 전략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선봉대원들이 배우들이었다면 수메이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연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조연출이었습니다. 게다가 레슬리는 다른 멤버들이 카이를 엄격하게 대하는 이유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황하는 신입이 지하 세계에 들어와 처음에는 거의 쓸모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그는 단지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적응할 시간만 필요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카이는 팀과 함께 생활하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내리가 창고 청소를 하라고 밀어붙인 후 그는 수메이어가 아이돌로 나온 잡지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날 저녁 수메이어와의 저녁 식사 중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가 아이돌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녀의 전문 분야는 노래와 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진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보였는지를 감안할 때 그러나 수메이어는 갑자기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혼란스러운 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왜 화를 내는지 내리에게 물었다. 내리는 세 가지 가능한 이유를 제안했다. 처음으로 그들은 더 이상 그 전문 분야를 좋아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싫어했다. 세 번째, 그들은 단지 카이를 싫어했다. 그날 밤, 수메이어는 자신의 아이돌 시절을 꿈꾸었다. 그런데 그 스캔들이 그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완전히 은퇴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시 재현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카이와 마주쳤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연 비평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무대에서는 그녀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그와 완전히 달랐다. 그는 그저 영웅이 되려는 꿈을 반쯤 마음만으로 쫓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 완전히 헌신하고 열정을 쏟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로 그 직업을 뒤로하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는지 물었다. 만약 그랬다면 그건 상당히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메이르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레슬리가 그들을 임무로 호출하며 방해했다. 팀은 모여 다시 지하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탈출한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사막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난 시간, 레슬리가 카이에게 전략가의 지침을 따르라고 상기시켰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수메이어는 예상치 못하게 모두에게 땅을 쏘라고 명령했다. 니카는 탄약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저했지만 수메이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계획에 괴물은 모래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고 수메이어는 그들에게 계속 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멈추라는 신호를 줄 때까지. 동시에 그녀는 내리에게 그룹에서 떨어져 혼자 서 있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내리는 미끼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계획을 실행할 때 수메이어는 이 종류의 괴물이 인내심을 갖춘 매복 포식자로 깊은 땅속에 숨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단 공격할 기회가 생기면 즉시 미끼를 잡아챌 것이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괴물이 내리 바로 앞에 나타났다. 팀은 신속하게 화력을 집중했다. 레슬리는 기회를 잡고 앞으로 돌진해 약점을 가격했으며 괴물이 다시는 도망칠 수 없도록 했다. 괴물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팀은 승리에 귀환을 했다. 이후 카이는 수메이어를 다시 만났고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을 되찾고 아이돌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그 후 카이에게 자신이 그의 특기를 발견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 특기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부터 그녀는 팀의 전략가로 계속 일할 것이며 그가 계속해서 그녀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레슬리가 카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카이는 이제 팀을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레슬리는 그를 부르러 왔습니다. 팀장이 그를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이가 팀장 비라와 만났을 때 그녀는 그에게 아직 영웅이 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렇게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임무를 제안했습니다. 특정 개인. 이 사람이 죽으면 세계 평화가 보장될 것이다. 카이는 깊은 갈등에 빠졌고 그래서 비라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으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격히 금지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카이는 비밀 임무에 너무 몰두하여 완전히 정신이 없었다. 네리가 이를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카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네리는 그들이 내일 하루 쉬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카이를 마을에 초대했다. 마을에 가자고. 다음 날 팀은 짧은 휴식을 위해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합의하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카이는 아직 그 장소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리와 함께 다니기로 결정했다. 네리는 카이를 의학 흑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데려가 물건을 사게 했다. 그러나 상점 주인은 인근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배송이 중단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배송이 중단된 것이다. 이제 카이는 네리의 뇌수술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상인이 몇 명의 폭도에게 강탈당하는 것을 보았다. 네리는 먼저 그들을 도발하고 카이에게 상황을 처리하게 놔두었다. 단순히 밀치는 것만으로 카이는 그들을 몇 미터 밖으로 날려보냈다. 네리가 케이가 저승에서 살아남았으니 이 작은 일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이 떠나려던 찰나 상인이 그들을 불러세우고 부탁을 했다. 네리는 합리적이라면 제안을 들어볼 의사가 있었다. 한편 두 소녀와 레슬리는 이미 재결합하여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리로부터 그들과 케이가 잠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돌아올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세 사람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서로를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돌봐주고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케이와 네리는 상인을 따라 바로 갔다. 그는 그들에게 저승에서만 자라는 특정 식물을 찾는 도움을 청하며 경찰에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요청했다. 카이와 네리는 상인을 따라 술집으로 갔고 그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식물은 저승에서만 자란다는 것이다. 나리가 즉시 상인이 불법 마약 밀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그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급자가 그와 거래를 끊어버려 그는 더 이상 공급원이 없었습니다. 나리는 또한 그들의 조직 내부에서 누군가가 비밀리에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케이는 그 일을 하기 싫어했지만 나리는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케이에게 조직의 다른 길을 통해 언더월드로 들어가라고 이끌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그에게 이를 부업으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부업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리가 그렇게 무감각했던 이유는 단지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려오자마자 카이는 이곳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그들이 이전에 임무를 수행했던 지역들과는 전혀 달랐다. 네리는 카이가 진정한 저승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오히려 그 안의 오아시스 같았고 대부분의 생물들이 모이는 중심지였다. 여기. 갑자기 그들은 한 소녀를 만났다. 네리는 그녀가 저승의 주민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식물을 찾는 곳을 아는지 물었다. 그때 카이는 즉시 달려가 그를 막았다. 아이에게 불법 약물에 대해 묻는 것에 대해 꾸짖었다. 그녀에게 네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소녀는 떠났고 카이는 네리와 함께 계속 찾고 있었다. 이곳 주민들이 궁금해졌나? 카이가 물었다. 네리는 그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항상 이곳에 살았던 원주민, 표면에서 도망친 난민, 그리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집시. 갑자기 소녀가 돌아왔다. 카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네리는 그녀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제스처를 했다.
한편 레슬리의 그룹은 의료 암시장에서 도착했다. 그들은 카이나 네리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그러다 카이가 이전에 때렸던 같은 깡패들을 마주쳤다. 복수 계획을 엿들은 레슬리와 소녀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들을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소녀는 카이와 네리를 그들이 찾고 있던 식물로 안내했다. 카이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네리는 샘플을 얻어서 기뻐했지만 그의 진정한 목표는 수집하는 것이었다. 연구를 위한 표본,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치료법을 찾기를 희망하며 합법적으로 샘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이용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갑자기 날아다니는 괴물이 나타났다. 그들의 총은 그것에 대해 거의 쓸모가 없었다. 소녀는 즉시 달려갔고 나리는 그녀를 편리한 미끼로 보고 그들에게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이는 아이를 괴물에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쫓아갔다. 그는 겨우 따라잡아 그녀를 제때 구했다. 네리는 도와주기 위해 달려들어가 그들에게 잔해 속으로 피하라고 말했다. 한편 레슬리와 두 소녀는 상인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추적했다. 이제 카이와 네리는 인내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괴물이 인내심을 잃고 떠나거나 그들이 먼저 죽거나 네리는 소녀를 미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카이는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괴물이 특별히 그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느꼈다. 대신 네리는 자신의 몸을 변형시켜 소녀를 모방하는 유인물을 만들 계획이었다. 여전히 자신감 넘치게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자신이 두려운 것이 없으므로 괜찮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카이는 그 아이디어에 반대하고 직접 베이트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네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도망가지 않고 싸우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싸울 것입니다. 한편 죽음을 두려워하는 카이는 싸우기보다는 도망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베이트 역할에 더 적합한 선택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녀에게 돌아와 그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애쉬라고 소개했고 카이는 그녀에게 자신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일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밖으로 달려가 새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긴 추격 끝에 카이는 애쉬가 안전하게 도망쳤다는 것을 확인한 후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레슬리와 팀은 도착하여 그들의 차량으로 괴물에게 충돌했다. 리카는 괴물을 쫓아내기 위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에 레슬리는 네리의 무모한 행동을 질책하며 그에게 고통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가 사라지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 후 카이는 대장에게 접근하여 그가 맡긴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락했다. 그는 아무도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비라는 이 사고방식이 암살자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 기여하고 싶어 했다. 만약 그렇다면 비라는 그에게 그의 목표물을 보여주기로 결심했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방금 만난 애쉬, 그 소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팀은 또 다른 임무를 받고 네리와 카이가 이전에 갔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네리와 카이가 이전에 조사했던 지역으로 말이죠. 네리는 그 식물이 여전히 그곳에 있음을 알아챘지만 그것을 가져가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레슬리가 달려와서는 감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내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생물들은 추방당의 괴물로 돌연변이 된 존재들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즉, 적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적이었습니다. 레슬리는 재빨리 그 생물의 팔 하나를 잘라버렸고 그 생물은 도망쳤습니다. 그는 가능한 함정에 지쳐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수메이르는 또한 그러한 괴물과 만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들의 임무는 단지 새로운 영토를 탐험하는 것이었다. 레슬리가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조기에 철수할 수 있었다. 돌아온 후 수메이르는 선장이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카이는 그것이 자신이라고 추측하며 비라와의 이전 만남을 회상했다. 그때 그녀는 왜 자신이 엘시를 암살해야 하는지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메이르는 실제로 비라가 레슬리를 부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기회를 잡아 레슬리는 수메이르의 신발에 대해 놀리며 물류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방으로 돌아온 카이는 레슬리에 대해 궁금해했다.
어떻게 누군가가 농담을 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면서도 그렇게 뛰어난 검수를 가질 수 있을까? 이제서야 네리는 레슬리가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 인물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레슬리는 비라를 만났고 그녀는 그에게 포탄을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즉시 그녀가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비록 그녀가 그를 강제로 참여시키진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자신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그녀를 따라 지옥의 깊숙한 곳으로 가기로 했다. 후에 팀은 식사를 위해 모여 레슬리의 과거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누구도 구체적인 것은 몰랐기에 카이가 조사를 맡게 되었다. 기록실에 몰래 들어간 그는 레슬리와 비라가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오래된 사진과 또 다른 신원불명의 인물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들은 비라와 레슬리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비라는 다시 레슬리를 만나 그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녀가 왜 신입에게 암살을 맡겼는지, 보안 문제가 걱정되지 않냐고 질문했다. 비라는 신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쨌든 그들은 혼란을 정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회사 나디아라는 젊은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남극 전선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렸다. 유닛 11의 선장을 포함한 여러 선장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듣고 그는 상황이 처리하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지에서는 카이가 레슬리처럼 검수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다. 레슬리가 그를 발견했을 때 카이가 올빼미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기지 내 바로 그를 초대했다. 바텐더는 레슬리와 친숙해 보였고 그들을 위해 기지 안에 개인 테이블을 마련해 주었다. 코너 안으로 들어가자 카이는 레슬리에게 검수를 연습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다. 레슬리는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3년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그런 다음 레슬리는 카이에게 임무에 대한 그의 계획을 물었다. 그때 카이는 레슬리가 이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레슬리는 그에게 긴장을 풀고 그렇게 예민해지지 말라고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사실 카이는 완전히 길을 잃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레슬리는 이런 시기에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임무를 수락할 때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다. 그는 이 임무가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돕는 거라면 케이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레슬리가 핑계를 대고 앞서 걸어갔다. 바텐더는 레슬리가 한때 유명한 무용수였지만 부상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여기로 왔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나서 케이는 전화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소녀 하나를 만났다. 그는 그녀를 쫓아가다가 이전 임무에서 본 괴물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들은 케이를 추격했다. 그들은 케이를 추격하여 결국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레슬리가 그의 곁에 있어 3마리 괴물과 함께 대처했다. 그 후 그들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고 레슬리는 3마리 괴물이 질병에 감염된 추방자라고 설명했다. 추방자는 난민이나 지역 주민으로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레슬리는 이 질병이 사람들을 정신을 잃게 만들고 다른 생물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도착했다. 레슬리는 그 사람을 알아봤지만 여전히 그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가 아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레슬리를 알아보고 평소에 장난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레슬리의 태도가 갑자기 사라졌다. 레슬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거나 사과하러 온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카이를 목표로 하러 여기 온 것이었다. 레슬리는 즉시 카이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며 그 후 총에 맞았다. 그 총알을 막았다. 카이는 도망쳤지만 2마리 토끼에게 공격당했다. 나우디아가 나타났고 카이가 에덴이 목표로 한 사람임을 인식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다. 레슬리는 후퇴하려 했지만 어깨에 총을 맞았다. 그는 에덴이 이전처럼 또 다른 기회를 놓쳤다고 믿었다. 카이는 레슬리를 걱정하며 달렸지만 2 토끼에게 쫓겼다. 그는 코트를 잡고 그들을 붙잡은 후 나우디아를 향해 달렸다. 소녀는 그가 공격하려고 급히 달려온 줄 알았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카이는 에덴에게 공격하기 위해 돌아섰고 에덴은 피하며 반격했다.
하지만 카이는 방금 총에 맞았던 길을 치며 네슬리가 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증기를 내뿜었다. 탈출했다. 에덴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기로 했지만 다음에는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네슬리는 왜 돌아왔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이 희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에덴에 대해 물었고 네슬리는 자신과 에덴 사이의 상황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과거의 일부였다. 그는 카이에게 질문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만 네슬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을 카이는 이해하고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카이는 팀방으로 가던 중 갑자기 리에카가 앉아서 뭔가를 그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개인적인 취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모른 척했다. 한편 에덴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돌아왔고 실패로 인해 혼났다. 상사는 에덴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계속 두고 애쉬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한편 네슬리는 카이가 비라가 그에게 맡긴 계획 때문에 고민하고 있음을 알았다. 카이의 마음을 이해한 그는 다시 목표를 보여주었다. 카이가 왜 그 여자와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 그녀가 누구인지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네슬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카이에게 명령을 따르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주변 사람들이 더 중요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중요했다. 그는 카이가 2주 이내에 리카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리카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네리와 수메이어도 카이가 리카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수메이어와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리카와는 소통할 수 없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카이는 이전에 리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기억했지만 아무 말도 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수메이어와 네리가 레슬리에게 물어보러 갔다. 세 사람은 카이가 리카처럼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서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리카도 사회성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카이에게 리카 같은 여자친구가 있었는지도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때 카이는 짝사랑만 하고 있었고 고백할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었고 카이는 슬픔으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있었다. 후에 그들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들은 하루를 함께 보낼 계획이었다. 그룹은 카이가 팀에 합류한 것을 환영하는 파티로 리카와 카이를 식사에 초대했다. 팀. 그리고 나서 그들은 쇼핑을 가기로 결정했다. 카이와 리카는 뒤에서 조용히 지내며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은 나중에 카이가 한 광고의 슈퍼히어로 로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이 그에게 그런 종류의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갑자기 리카가 오타쿠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리카와 카이가 서로의 관심사를 발견했음을 깨달았으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열린 마음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쇼핑을 계속했고 네슬리가 카이와 리카에게 음식을 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세 사람은 그릴과 숯을 사기로 했습니다. 수량은 각자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사람을 위한 매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매칭이 현실이 된다면 수줍은 이들은 결국 그들 자신들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 이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된다면 그들은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한편 비라흐는 계획을 위해 도구를 만들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관들은 계획을 승인했지만 목표에 어떻게 접근할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라흐의 계획 접근 방식에 대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계획이 실행될 날에 지하 활동이 있을 것이고 그녀의 부하가 몰래 들어가서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이와 리에카는 무엇을 구매할지 선택하기 시작했지만 리에카는 너무 많이 고르기 때문에 카이가 수량을 조절해야 했다. 빠르게 쇼핑을 마친 후 리에카는 놀기 위해 불꽃놀이를 사왔다. 그녀는 항상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놔두는 자신이 꽤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파티를 위해 더 많은 음식을 사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졌다. 카이는 그녀가 부유한 집안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런 생활 방식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카이는 그녀가 부유한 집안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런 생활 방식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카이는 음료를 사기로 계획했지만 네슬리의 그룹은 여전히 카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수메이어는 네슬리가 카이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고 네슬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쇼핑을 마친 카이는 우연히 전에 만난 작은 소녀 나디아와 마주쳤다. 그녀는 즉시 에덴에게 연락하여 괴물들이 나타날 것임을 알렸다. 카이는 달려갔고 나디아는 그를 쫓기 위해 2마리의 토끼를 풀어주었다. 그는 리에카를 잡아 끌어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토끼들이 그의 머리에 달라붙어 리에카가 그것들을 떼어내야 했다. 그는 그들을 산만하게 하기 위해 당근 한 봉지를 던졌고 2사람은 함께 토끼들을 차버렸다. 멀리 나디아가 도착했고 괴물들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2사람은 탈출하기로 했다. 그들은 비상구 계단에 숨었고 카이는 리에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탈출하게. 그녀는 이전처럼 그와 함께 전투에 협력하고 싶어 했고 그는 우연히 영화 속 캐릭터의 대사를 인용했으며 리에카는 그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다시 함께 일해보기로 결심했다. 유령이 그들을 주차장까지 쫓아왔지만 카이가 위에서 불꽃놀이를 던져 시야를 흐리게 했다. 그들은 그 주위를 돌며 불꽃놀이로 혼란을 주었고 마지막에는 강철 파이프로 마무리했다. 그날 저녁 바비큐 파티를 주최하며 리에카가 카이에게 고기를 달라고 했다. 그녀는 항상 이야기 속에서 묘사된 것처럼 이런 고기를 먹고 싶었다. 카이는 그녀가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 것을 알았고 사실 그도 그랬지만 그것을 인정할 용기는 없었다. 그는 항상 이야기를 읽을 때 고상하게 행동했지만 그녀만큼 열정적이지는 않았다. 였습니다. 리에카는 가이가 자신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이유가 그녀의 의인형 다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이는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항상 영웅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리에카는 여전히 그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반면 가이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방식을 모방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레슬리의 그룹은 계획이 성공한 것을 기뻐했지만 에덴과 에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레슬리의 팀은 계획이 성공해서 기뻐했지만 에덴과 나디아는 이제 영웅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방해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다음 날 베라는 그녀의 상사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러 갔다. 그들은 그것을 승인했지만 그녀가 언급한 신의 아이의 존재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그들은 아이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왜 그녀가 암살 계획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복수인지. 결국 대부분의 암살 계획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이기적이었다. 상사들은 베라의 행동이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선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녀의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어 했다. 복수인지 아니면 더 큰 선인지. 베라가 그들을 그녀의 팀에 초대하여 임무에 참여하게 하여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베라가 떠난 후 그녀는 밖에서 레슬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임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생각이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일이든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었고 지구 끝까지 그녀를 따르기로 이미 결정했다. 그녀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는 그것을 따를 것이다. 그런 다음 베라는 레슬리에게 목걸이를 주었고 그 안에는 그녀가 기록한 임무의 모든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레슬리는 팀을 지하 세계로 안내하며 그들이 생일 파티에 침투하기 위해 변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짧은 걸음 후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지만 레슬리는 대체 경로로 안내했다. 결국 그들은 그리 친근하지 않은 지하 마을에 도착했다. 레슬리는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 집주인이 살짝 문을 열자 그는 반지를 보여주었고 그것은 여자가 문을 완전히 열게 할 만큼 편안하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마을 수장이 가고 있는 맨션에 대한 방향을 물었다. 그녀는 즉시 그를 이끌기 위해 달려갔다. 내리는 레슬리의 지역에 대한 친숙함을 보고 그를 놀리며 졸업여행이라고 암시했다. 하지만 모두가 레슬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레슬리, 내리, 그리고 리카는 그러고 나서 파티에 침투하기 위해 하인으로 변장했다.
그리고 카이에게 밖에 머물면서 필요할 경우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레슬리의 진짜 계획은 카이가 암살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들이 목표를 카이가 공격할 수 있는 위치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레슬리는 네리와 리카에게 그들의 임무가 조사라고 속였지만 실제 임무는 카이가 목표를 암살하는 것이었다. 그는 카이에게 작업 목록을 주었고 그 목록은 그가 작업을 놓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카이가 레슬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묻자 레슬리는 그것이 비라가 이 임무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결단력이 있었고 그는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든 도우려 했다. 그는 카이가 현재의 기술로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다. 레슬리는 비라에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그들은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카이는 저격수로서의 위치를 잡았고 레슬리의 그룹은 한 경비원을 무력화하고 건물로 몰래 들어갔다. 주 홀 안으로 들어가자 레슬리는 떨어져 혼자 갔고 이는 카이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룹에서 떨어져 나간 레슬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한편 네리와 레이카는 신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제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칼라타카와 함께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어 멀어져야 했습니다. 네리는 레슬리를 찾아가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든에게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든은 레슬리를 찾아가서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여기에 없다며 애쉬가 오늘 생존할 것이므로 그들의 임무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레슬리는 가까이에 있던 방패와 도끼를 집어들고 갑옷에서 검을 뽑아들어 반격했습니다. 레슬리가 에덴의 머리를 겨냥하고 검을 빼들었을 때 에덴도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레슬리는 신속하게 에덴의 다리를 차서 탈출했고 베라에게 작전을 취소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했고 레슬리는 카이에게 연락해 그를 대기 위치에 머물도록 지시했다. 그는 리카와 레리에게 엘시를 창문으로 유인하도록 지시하며 자신은 에덴과 대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리는 엘시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임무는 계속될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엘시 주변에 있었지만 리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들은 불꽃놀이를 하늘로 발사하여 엘시와 다른 사람들을 창문으로 유인하려 했다. 그곳에서 카이는 명표를 확실히 볼 수 있었다. 카이는 표적을 보았지만 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나 에덴이 레슬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선택을 해야 했다. 임무를 완수할 것인지 그의 부대장을 구할 것인지 그는 궁극적으로 동료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하고 에덴의 손을 셨다. 에덴은 도망쳤고 카이는 미션을 망친 것에 대해 레슬리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레슬리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카이에게 서둘러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라고 말했다. 한편 네리와 리카는 기계에게 쫓기고 있었고 카이와 제외했다. 셋은 기계를 피하기 위해 좁은 통로로 달려들었고 기계는 끈질기게 그들을 추격했다. 잠시 후 레슬리는 자신을 쫓고 있는 기계를 절벽으로 유인했고 그것은 멸망에 빠졌다. 에덴이 레지의 글라이더를 쏘았고 그는 기계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레지는 기지로 시체가 돌아왔고 유일하게 남은 유물은 그의 검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은 레지가 사라진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택으로 돌아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부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엘시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카이의 팀은 부대장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기지의 직원들은 나중에 레지의 소유물을 묻자고 했고 카이는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3명의 다른 친구들도 침묵에 지쳤는지 그와 함께 정리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 다음 케이는 가이가 레슬리의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물어보았지만 알고 보니 남아있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지에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이런 일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카이는 비라를 만나라는 부름을 받았고 비라는 그 임무가 반드시 계속해. 이번 작전 때문에 레슬리가 죽었다는 사실에 실망한 카이는 그녀에게 무엇을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레슬리가 왜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라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고 케이가 임무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케이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절할 권리. 그러나 그가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다.
카이는 비라가 레슬리의 죽음에 슬퍼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슬픔도 그를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인정했다. 카이는 이를 고민하기로 결정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3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 후 그는 레슬리가 비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그는 레슬리의 보관소로 가서 직원들에게 상자를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선물을 찾으려 했다. 직원들은 그에게 상자를 열어주기로 동의했지만 카이는 찾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음 임무로 넘어가야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임무 브리핑을 받기 위해 소집되었다. 회의에서 케이는 레슬리가 떠난 지금 누가 팀을 이끌 것인지 물었습니다. 비라가 이번에는 그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은 이전에 방문했던 지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에 안내를 해줬던 소녀는 마을장이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와 비라는 저택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이 무인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케이는 모든 사람들이 체포된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뒤쪽으로 돌아가 조사하다가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레슬리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떠올렸습니다. 암호화된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카가 그에게 소리쳤고 그들은 더 높은 트랙을 발견했습니다. 비라가 팀의 그 추적을 따라가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한편 이든은 신들의 아이에 대해 죄수들에게 신문을 가했습니다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디아가 이든에게 팀 11이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든이 부상당했고 비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장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수들은 처분될 예정이었습니다. 카이의 팀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죄수들이 괴물들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괴물들을 끌어내고 포로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기를 발사했다. 비라가 곧 도착하여 그녀의 시력을 사용해 생물들을 처리했고 팀은 포로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괴물을 죽일 수 있었기에 그들은 안심했다. 팀이 빠져나가던 중 저격수의 총격을 받았고 수메이어에게 근처 저격수 위치에 대해 물었다. 3가지 가능한 위치가 모두 같은 지역에 있었기에 그들은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그룹으로 나뉘었다. 그들은 지형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카이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에덴은 팀이 앞쪽의 포스트를 향해 발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아직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카이는 뒤에서 에덴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에덴은 반격하여 카이의 총을 빼앗았습니다. 베라는 에덴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팀원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덴은 베라나 자신이나 누가 엘시를 먼저 잡을지 보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을장은 엘시를 위해 예정된 보물을 넘겨주었습니다. 마을장은 베라는 반지를 알아보고 경감에게 그것을 자신에게 주도록 부탁하며 엘시에 전달해 기지로 돌아가자 베라는 조용히 있었고 카이는 그룹에 기발한 속임수에 놀랐다. 그러나 수메이르는 결국 그 아이디어가 카이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시간대에서 카이는 베라에게서 임무를 받았고 레슬리의 작업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베라는 곧 임무 세부 사항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녀는 상사들과 만났고 그들은 그녀가 목표를 잡지 못한 것과 부대장이 사라진 것에 실망했다. 그들은 그녀의 설명을 변명으로 보았지만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그것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카이는 바에서 웨이트리스에게 레슬리를 묻기 위해 갔습니다. 웨이트리스는 레슬리와 특별히 친하지 않았지만 레슬리가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시작하면 그들과 헤어지기가 어려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레슬리가 자주 특정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카이는 그녀에게 일련의 숫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만 그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은행 카드 번호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에덴과 나디아는 엘시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비팀장 블레이크에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블레이크는 사제에게 그가 3개의 그룹으로 병력을 나눴다고 알렸습니다. 적군의 수가 적어서였습니다. 이 전략은 적군이 어느 그룹이 엘시를 가지고 있는지 추측하게 할 것입니다. 카이는 수혈을 곱씹고 있을 때
네리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 네슬리의 사진들을 앨범에 정리하는 것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팀의 보관실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네슬리의 많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카이는 곧 네슬리가 그에게 남긴 숫자가 사진에 대한 암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숫자를 입력한 후 카이는 네슬리와 리카, 네리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던 이유가 경치 때문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경치가 아름다워서 비라는 다음 임무를 위해 팀을 호출했다. 그룹은 이상한 장소를 마주친 지하 세계로 돌아왔다. 이상한 장소에 네리와 리카는 그것을 알아보았고 카이와 비라는 곳, 그것이 사진 속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진 속의 장소였다. 비라는 카이에게 이곳이 블레이크가 애쉬를 지하 군대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던 곳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카이가 기회를 잡아야 할 임무라고 덧붙였다. 비라는 그를 지붕으로 데려갔고 카이는 즉시 그 장면을 알아보았다. 사진. 비라는 뒤로 물러나 모든 것을 카이에게 맡겼다. 카이는 근처에 있는 캐비닛에서 네슬리의 소지품을 발견했다. 비라가 주는 반지와 네슬리가 자신의 발견을 기록한 노트북이었다. 그의 발견들. 네슬리는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모든 것을 후계자에게 전하고 싶어 했다. 후계자에게. 노트북에는 네슬리가 비라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조사를 기록해 두었다. 의도에 대한 조사. 카이가 읽기를 마치기 전에 괴물의 공격이 방해였다. 블레이크의 팀과 엘시는 공격을 받고 있었고 비라는 목표를 끌어들여 카이가 사격할 수 있는 위치로 유도하려 했다. 카이는 네리와 리카도 괴물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이 에덴과 마주쳤을 때 카이는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 발을 쐈지만 에덴은 곧 그의 위치를 감지했다. 그 후 카이는 비라와 팀원들을 모두 도우려 결심했으며 에덴과 직접 대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에덴은 카이가 자신에게 맞서기 위해 내려온 것을 조롱하며 카이가 네슬리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카이가 저격 위치를 포기한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카이는 그가 리카와 네리에게 맡겼다. 수메이어는 카이가 그녀에게 이들을 안내하고 여기서 비라를 아래로 도와주라고 부탁했다고 언급했다. 비라를 아래로 도와주라고 했다. 카이는 에덴을 멈추려 했지만 에덴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빠르게 떠났다. 그와 함께 한편 비라는 엘시를 잡아챈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은 비라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비라가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했다. 여기서 말이다. 그는 나디아에게 네리와 리카가 대기하고 있는 건물을 폭파하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건물이 무너졌다. 두 사람 모두 다치지 않았지만 비라는 엘시를 납치자에게 잃었다. 얼마 후 비라는 상사와 만나라는 호출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를 대변하며 대상을 2번이나 놓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비라는 이번에는 제3자의 간섭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요청했다. 그녀의 상사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비라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정보 보고서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비라의 상사들은 이것이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알렸다. 자비는 없었다. 저격수는 최대 3번만 빗나갈 수 있었다. 한편 네리의 그룹은 주변의 이상한 사건들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은 비라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리고 카이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동시에 비라는 그녀의 상사들이 미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그녀가 예측할 수 있었던 미래였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승진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예견했던 어두운 미래를 바꾸었다. 하지만 최근 일들은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비밀 능력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녀의 비밀 능력을 아는 듯한 사람이 말이죠.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서도 누군가가 자신보다 우위를 점한 것은 처음이었고 그녀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이는 비라에게 전화를 걸었고 비라는 그가 임무를 그만두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가 숙련된 저격수가 될 것을 알고 그를 영입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설득해서 남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가 대신 팀 전체와 함께하는
바비큐 파티에 초대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녀는 시간이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었다. 그룹은 성공적으로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 비라의 일정을 알아야 했다. 수메이는 시스템에 해킹하여 알아내는 임무를 맡았고 카이는 음식을 사러 갔다. 음식을 사러 갔다. 엘씨는 에덴의 상사가 있는 곳에서 깨어났고 그는 엘씨의 힘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엘씨의 힘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한편 카이는 이전과 같은 무기 거래상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비라는 팀의 불필요한 감정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 처음에는 바비큐를 취소하고 대신 팀이 더 열심히 훈련하도록 계획했다. 팀이 더 열심히 훈련하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유지보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청소 작업을 검색했지만 장비를 옮기는 사람들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긴급 임무를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그 시스템도 다운되었습니다. 한편 카이는 레슬리의 노트를 읽기 위해 지하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비라가 항상 팀원들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레슬리 또한 비라가 전선에 거의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세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카이는 자신과 내리를 쫓아왔던 같은 괴물과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괴물을 쫓아낼 수 있었다. 비라는 레슬리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해지기 시작하자 더 큰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한편 카이는 이전의 마을 사람들에게 구조되었다. 마을로 돌아가서 그는 장로에게 엘씨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물었다. 장로는 그녀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전설과 관련된 반지를 그녀에게 전달하라고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 전설은 주인과 그릇에 관한 것이었다. 카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떠났다. 그의 세 팀 동료들이 평소보다 늦게 돌아온 것을 알아차리고 카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했다. 그들은 그를 찾기로 결정했지만 찾지 못하자 모두 지하세계 입구 근처에 모여 왜 카이를 거기서 찾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왜 그들이 카이를 찾고 있는지, 카이가 마침내 돌아와 늦은 이유에 대해 사과하고 바베큐를 준비했다. 하지만 비라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카이는 그녀의 방으로 가서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그는 그녀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걱정스러워하며 그녀에게 재킷을 덮어주었다. 비라가 깨어났을 때 카이는 그녀에게 레슬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돌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그녀가 임무에서 지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표현하며 그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있었다. 비라는 방을 나갔고 카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다. 비라는 팀원들 간의 감정이 그녀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바비큐의 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카이는 비라의 방으로 소환되었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다. 그는 팀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라는 그러고 나서 전체 팀을 모아 지하 세계로의 임무를 설명했다. 그룹은 비라에게 카이의 부재에 대해 질문했고 그녀는 그가 퇴출되었다고 알렸다. 비라는 팀원들에게 카이가 퇴출되었다고 알렸다. 그녀는 그가 퇴출되었다고 전했다. 카이는 그동안 상사로부터 허가 없이 지하 세계에 들어간 것으로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대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그는 자신의 상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아들였다. 후에 카이는 다른 팀 리더를 만나 그가 뛰어난 신입이라며 비라가 그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카이는 팀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지만 아직 떠나지 않은 이유는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룹은 그의 송별 파티를 계획했다. 이때 비라는 그들의 계획에 관련된 사람과 만나 그가 표현했다. 케어를 방출하려는 그녀의 결정에 대한 우려, 그녀의 주요 자원 중 하나, 버에라는 그들의 전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한편 케아이와 그의 세 팀원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 여전히 화가 난 나루이는 왜 케이만 처벌받았는지 궁금해했다. 그 역시 불법적으로 지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나루이는 좌절감에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케이가 레즐리의 죽음 이후로 크게 변했다고 느꼈고 케아이가
큰 짐이나 사명을 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케이는 이를 부인하고 나갔다. 카이가 돌아서고 있을 때 총성이 들리고 그는 조사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는 비라와 계획의 일원이었던 신비로운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총에 맞았고 카이에게 자신과 비라가 함정에 빠졌다고 말했다. 카이가 반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간청했다. 나디아는 시스템에 해킹하여 에덴이 쉽게 문을 통과하고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에덴은 반지를 훔치기 위해 저장실로 갔지만 비라가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진짜 반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밝혔고 에덴은 그것을 강제로 가져가기로 했다. 강제로. 이 순간 팀 11은 카이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갑자기 카이가 몸이 좋지 않다고 연락해오고 일찍 돌아간다고 했다. 비라와 에덴은 창고 안에서 전투를 벌였다. 에덴은 비라가 레슬리 이후로 그의 총알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총알을 피한 그는 레슬리가 결코 그녀를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비라는 너무 신비로웠다. 에덴은 비라가 수없이 반복된 시간을 겪으며 레슬리의 죽음을 계속 목격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해서 매번 리셋할 때마다 그녀는 레슬리를 죽음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비라가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감행했을 때 에덴은 그의 기계팔로 그것을 막고 그녀의 손을 쐈다. 손에 비라가 반지와 무기를 떨어뜨리자 카이가 개입해 그녀를 도와야 했다. 에덴은 카이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존재임을 인정한 후 나디아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지만 상황은 이상적이지 않았고 시간을 벌어야 했다. 저장실이 폭발했고 에덴은 반지와 함께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카이에게 다음에 만날 때는 그에게 무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라는 카이에게 그 반지는 실질적인 힘이 없다고 알려주었고 그녀가 그 힘을 그녀가 가진 원뿔 모양의 물체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카이에게 그것과 함께 도망치라고 직접 명령했다. 다음 날 카이는 공항에 도착해 떠날 준비를 했다. 그가 비행기에 탑승하자 그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도와 쿨은 조용히 떠날 수 없었다. 그는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카이는 수미어를 찾아갔고 수미어는 비라가 그들에게 특정한 임무를 지시했다고 알려주었다. 고정된 위치에서의 임무였지만 이제 다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수미어는 네리와 리카를 교회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난 사람은 바로 테이큰 엘씨. 그는 비라가 반지에 추적기를 심어 그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다. 전투가 벌어졌고 카이가 도착했을 때 그는 팀 동료들과 팀장 모두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지도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대는 상관이 엘씨와 성공적으로 합쳐졌다고 밝혔다. 괴물이 되어가는 중 그는 카이를 쏘았고 카이는 갑자기 침대에서 깨어나 모든 것이 꿈이라고 믿었다. 꿈이었다. 카이는 곧 상사의 사무실로 호출되어 자신의 해임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해임에 대한 결과, 대화는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졌고 마치 이미 경험한 것 같았다. 그는 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고 그들이 그의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 데자뷰의 감각이 다시 돌아왔다. 곧 팀은 그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었고 카이는 자신이 같은 사건을 다시 겪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같은 사건을 다시 겪고 있었다. 카이는 원뿔 모양의 물체가 자신의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꿈에서 경험한 사건들이 실제라는 믿음을 확고히 했다. 이 시점부터 모든 일이 이전과 같이 전개되었다. 카이는 팀과 작별 음료를 마시기 위해 바에 갔고 다시 한번 네리는 카이에 대한 인식된 불공정함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며 목소리를 높였다. 카이는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비라의 계획에서 신비로운 남자가 총에 맞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와 수메이는 나디아가 그 남자를 쏘기 전에 그녀를 막는 데 성공했다. 나디아는 계획이 드러났음을 깨닫고 에덴도 위험에 처해 있을까 두려워하며 급히 그를 찾으러 달려갔다. 신비로운 남자는 카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비라와 보좌관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였다. 카이가 처음 처벌을 받았을 때 만났던 같은 여성이었다. 보좌관을 통해 비라는 고위급 회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보좌관은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비라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정보를 아이스만에게 팔았기 때문에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다. 아이스만은 에덴 팀의 리더이자 학자였다. 아이스만은 지하 세계의 출현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믿었다.
대량 학살과 엘시는 그 핵심이었다. 그동안 니카와 네리는 카이의 자리를 대신해 에덴에서 바이라를 구출했다. 그들은 그녀가 반복적으로 엘시를 암살하려 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질문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녀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 그날 밤, 바이라는 자신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바이라와 두 팀원은 지하 세계로 갔다. 그녀는 여전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카이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인인 척하며 그들을 따르기 위해 남기로 했다. 그들을 따르기를 원했다. 교회에 도착하자 바이라는 카이에게 산에 오르며 관찰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와 다른 이들은 이전과 같이 진행했다. 아이스맨은 오늘이 엘시와 합쳐질 날이라고 믿었지만 반지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비라가 자신의 힘을 누군가에게 옮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비라는 자신이 힘에 지쳤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이맨은 비라의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엘시의 힘을 깨우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비라는 전투에 뛰어들었고 아이스맨은 에덴에게 상황을 처리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이카와 네리가 엘시를 죽이는 것을 막으러 달려갔다. 아이스맨은 엘시를 끌고 가서 제단에 올려놓았고 그녀는 고치로 변해 괴물을 낳았다. 비라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어둠의 신의 힘이 다음 날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스맨이 괴물과 합쳐져 교회가 무너졌다. 카이가 도착했을 때 팀 전체가 잔해 아래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괴물과의 전투에 뛰어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죽고 말았다. 모든 것을 다시 초기화했다. 이번에는 카이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파이를 구하러 가서 그에게 신비한 물체에 대해 물었지만 스파이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카이는 전투 중 나디아가 에덴에게 자신의 위치를 밝힌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에덴의 탈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그녀를 추적했다. 그는 에덴과 나디아 사이의 대화를 엿들었고 비라가 수없이 많은 시간을 반복하며 네슬리를 죽음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카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는 엘시의 빌린 망토를 입고 교회로 가서 엘시를 구출할 계획이었다. 그녀와 함께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비라는 방금 네리와 리카에게 구출된 후 카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다. 아이스맨은 엘시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쫓는 괴물을 보냈다. 카이는 엘시를 에덴에게 잃었지만 비라의 팀이 제때 도와주었다. 카이는 비라에게 엘시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으면 비라도 죽을 것이다. 럼에도 불구하고 비라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때 괴물이 다시 나타나 근처의 모든 생물을 학살했다. 하세계가 폭발하며 땅을 갈라놓았다. 이는 잠에서 깨어났고 이번에는 팀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는 시간 여행자였다. 와 팀은 계획을 세웠다. 번째 단계는 나디아를 붙잡아 그녀가 정보를 에덴에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리는 나디아의 두 토끼를 붙잡고 그녀를 묶은 다음 비행기를 훔쳤다. 그동안 카이는 비라를 구하러 가서 에덴과 싸웠다. 잠시 싸운 후 에덴은 연막탄을 사용해 도망치고 떠나기 위해 착륙 중인 비행기로 향했다. 하지만 그 비행기는 네리와 리카가 조종하고 있었다. 에덴은 다시 카이에 의해 추격당했으며 카이는 에덴이 탄약이 떨어졌을 때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 공격하여 그의 총을 무력화시켰다. 에덴은 카이가 그를 이렇게 가두기 위해 시간을 다시 설정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지하 세계의 입구로 뛰어들었다. 그 후 카이와 그의 팀은 비라와 재회하며 그녀의 힘이 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카이는 단지 3번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이지만 비라가 이 과정을 훨씬 더 많이 겪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엘시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라가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시간 여행을 한 엘시의 미래 버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카이는 자신이 영웅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았지만 만약 눈물 흘리는 소녀가 그의 앞에 있다면 그녀를 도우고 싶었다. 그 팀은 지하 세계로 내려갔고 엘시를 구하기 위해 아이스맨이 소환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악마신. 그러나 괴물들이 그들의 진전을 막기 위해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라는 직접 그룹을 도우러 왔고
카이와 다른 3명이. 팀원들은 비라를 위해 레슬리가 가르쳐준 규칙을 외쳤으며 그녀에게 그것이 그녀를 위한 그들의 소원이라고 전했다. 나리와 리카는 괴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남아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재단에 도착해 아이스맨과 맞섰다. 그는 비라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 모습인 엘시를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에서의 역설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누군가를 시도하게 했다. 뭔가 하지 뭐. 아이스맨은 다시 엘시와 합쳐져 몬스터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2명이 카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으며 아이스맨이 시간을 리셋할 수 없음을 모르기 때문에 비라를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라도 리셋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카이는 여전히 엘시를 되찾으면 아이스맨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수미어는 리카와 카이에게 아이스맨의 주의를 끌도록 지시하고 나리가 공격하려 했다. 2명이 아이스맨에게 달려들었고 나리는 아이스맨 한쪽에 불을 집중시켰다. 아이스맨은 나리를 공격하려 했지만 나리는 비라를 구출의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아이스맨의 몸에 배기를 가했다. 비라는 엘시가 아이스맨과 완전히 합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이는 비라에게 그녀의 원뿔 모양의 물체를 주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것에 엘시의 힘을 흡수할 계획이었다. 비라는 그를 믿고 물체를 건넸다. 수메이어는 그때 계획을 세웠다. 먼저 리카와 나리는 아이스맨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발사할 것이고 카이와 비라는 그를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리카와 나리는 그 다음에 동상을 쏘는 것으로 전환하여 아이스맨 위에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은 계획을 따르고 2 그룹으로 나뉘어 하나는 사격하고 다른 하나는 공격하기로 했다. 공격했다. 아이스맨을 밀어낸 후 리카와 나리는 탑의 기둥에 사격을 시작했다. 아이스맨이 그들을 반격하려 시도했지만 나리는 무기와 드론을 사용해 리카를 보호하며 그녀와 수미어가 모든 화기를 동원해 폭발을 일으켜 탑의 기반을 완전히 파괴시켰다. 아이스맨 위로 탑이 무너지게 했다. 카이와 비라는 아이스맨에게 공격하기 위해 신속하게 돌진했다. 비라는 아이스맨에게 방해되는 테이덩클들을 막는 역할을 맡았다. 카이가 이를 통해 올라가 콘 모양의 물체를 엘시가 힘을 저장하는 곳에 삽입하도록 허용했다. 엘시의 힘을 흡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악마신의 몸에서 자라는 막대기 같은 것들이 카이의 몸을 관통했다. 전부 악마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이는 손에 들고 있던 원뿔을 얼음 사람에게 찔러 넣었다. 그 결과 얼음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다. 카이는 엘시의 힘이 든 원뿔을 비라에게 건네며 잘 살아가라고 말했다. 잘 살아. 그의 삶은 이미 여러 번 잃어버렸으므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레슬리가 그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 역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게 후회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지만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기뻤다고 말했다.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기뻤다고 말했다. 카이가 사라진 후 비라는 그가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카이가 정말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이클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이가 현재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세상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영웅 카이 덕분이었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